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의 연속입니다. 출근길 신호등 하나가 바뀌는 순간도, 내 차 앞으로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것도, 내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닫혀버리는 것도 작은 사건의 시작일 수 있죠.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잘 나오거나 너무 못 나올 때도 증시에서는 큰 이벤트가 돼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하나의 사건,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이벤트로 인한 나의 선택, 그날의 태도죠.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을 내가 어찌할 순 없지만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을 가하고 화를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양보를 하고 부드럽게 지나갈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닝 쇼크와 서프라이즈는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예상하기도 힘들겠지만 그 이후 투자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는 나의 몫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게 같은 이벤트를 사건으로 만드느냐, 기회로 만드느냐를 가르는 거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월 30일 금요일. 한 주가 다 지나갔고요. 26년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31일까지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동희 님도 반갑습니다. 대호님 1월도 후다닥이네요.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셨고, 김선호 님, 이강엽 님, 안진수 님 등등 벌써부터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에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토론하시는 날이죠. 어제 정부가 수도권 6만 가구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진짜 서울과 그 경기 지역의 땅, 이른바 영끌을 한 티가 팍팍 났는데요. 다만 그 착공까지는 실제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한켠에서는 고용을 더 촉진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반대로 빈곤, 물가 부담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죠.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한번 나눠주십시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 설탕 또 생리대 같은 생활 필수품 가격을 올리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 업체들끼리 설탕의 판매 가격 또 인상 시기를 미리 입맞춘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데요. 서로 경쟁해야 될 회사들이 짬짬이로 가격을 결정해버리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해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계약, 협정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거나 바꾸는 등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행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죠. 하지만 이거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 그 증거 자료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업체들과 공정 경쟁 당국이 법정까지 가는 일도 상당히 좀 많아지는데요. 두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7078님 단합. 단합은 좋은 겁니다. 단합 대회도 종종 하면은 좋고요. 마음을 다 같이 이제 뭉치는 거는 좋은 일인데 가격을 자기네끼리 경쟁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Y스트릿 송이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25년 연내에 발표한다 했다가 늦어지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전체 한 6만 가구라고 해요. 네.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부가 어제 송일영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 32,000호, 경기 28,000호, 인천 1,000호 정도고 이제 뭐 서울은 용산 국제 업무지구, 뭐 캠프킴 다 끌어 모아갖고 12,600가구, 또 노원구 태릉CC에 6,800가구, 경기는 과천 경마장과 또 이제 방첩사령부 이전 등으로 9,800호를 또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는데 일단은 도심 내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노후 청사도 헐고 청사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 건물도 개발하겠다. 정말 한마디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제 끌어 모아갖고 이제 정말 노른자 땅 위에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일단 물량으로만 보면 판교 신도시 2개 정도 이제 규모고요. 면적으로 치면 여의도의 1.7배 수준. 이제 일단 도심 알짜배기 땅을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서 이제 내놨다는 거는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엔 정말 공급할 곳이 없구나라는 또 시그널을 주기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97 공급 대책이 135만 호 공급이었고 대부분 뭐 이제 착공 기준으로 그렇게 카운팅한 숫자였는데 물론 135만 호 공급 계획에 비해서 6만 호가 많은 건 아니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거는 서울 내에 어떻게 부지를 좀 짜냈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권소영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어쨌든 이게 상당히 기시감이 있잖아요. 보면 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이런데 그리고 방척사령부도 그렇고 정부가 과거에 공급계획 발표할 때마다 늘 거론이 됐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8.4 대책에도 이런 것들은 담겨 있었고 과거에도 이미 공급계획을 검토했던 곳인데 뭐 물론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 워낙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부동산 망국론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게 공급 대책만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해서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뭐라든가 뭐 과거에 이제 이런 부지를 이제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던 거를 경험치로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네. 태릉CC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문화유산 평가 이런 것들을 그때는 준비를 못했지만 지금은 준비 빨리 해서 하겠다라든가 뭐 주민의 갈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워낙에 이게 과거 경험치가 우리가 있잖아요. 100만 원 공급 막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과연 그 물량이 공급이 됐었냐 그렇지 않았던 시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공급 대책은 나왔지만 과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몇만 호를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공급할 것이냐 실제로 될 것이냐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분은 뭐 27년 착공, 뭐 30년까지 착공해서 이제 6만 호 이야기가 나오던데 박수익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정말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네, 좀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곳에 연끌을 해서 부지를 모았다. 어떻게 연끌의 증거가 뭐냐면 좀 전에 송일하 기자께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인천을 1,000호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예. 1,000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100호, 정확하게 139호. 그러니까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0.1천호라고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0.1천호. 이게 헷갈리는 게 이게 설마 이게 100호일까 1,000호? 그러니까 1,139호.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다 끌어모은 거예요. 100가구 단위까지. 예, 100가구 단위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연끌이었고 테니스장도 있더라고요. 예, 테니스장이 300호. 그 테니스장도 보면은 제가 그 테니스장이 좀 신기해서 저도 봤더니 이 테니스장을 3년 뒤에 착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테니스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회원들이 많아서 이거 회원들 보상을 해줘야 돼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테니스장은 이미 사용하지 않는 잡초만 무성한 그런 테니스장입니다. 하남시에 있는 건데요. 아하. 예, 근데 이것도 되게 그러면 이건 철거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땅 파서 지으면 되는데 네. 이것도 3년 뒤에 착공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만큼 되게 이렇게 땅이 많지 않다. 그리고 어렵다. 새로운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뭐 굉장히 또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연끌의 티가 팍팍 났고 네. 땅별로 보면은 사실상 거의 나 홀로 아파트 하나 들어설 정도의 부지까지도 끌어모았고 네. 그걸 다 합쳐서 이제 6만 호가 됐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서울 집값을 어떻게 해도 못 잡으니까 추가 공급 대책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해서 머리를 짜내고
마른 수건까지 쥐어짜서 나온 거잖아요.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지. 왜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토를 했잖아요. 대책이 없다. 사실 이게 그 공급 대책 나오기 전에 대통령도 대책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서 참 놀랍긴 했었죠. 어떻게든 이제 앞으로 봐야 될까요? 권수영 기자. 아니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럴 때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서 잡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사실 그 공급대책 발표하는 날 마침 또 이제 부동산원에서 집값 이제 동향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값 1월 넷째 주까지 52주 연속 상승이었고 상승폭 자체도 확대가 된 게 0.31% 올랐는데 이게 지난해 10.15 대책에서 0.5% 오른 이후에 14주 만에 최대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고 심리를 이제 누리려고 해도 그리고 사실 정부가 지금 집값 잡기 위해서 부동산을 띄우는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부동산에 이제 좀 몰려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 내가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약간 공포심이 사실 주식 투자에서 느끼는 포모보다는 부동산에 느끼는 포모가 더 큰 것 같아요. 단위도 크고 그래서 하니까요. 심리적으로 지금 이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정부가 모든 카드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더 오르겠네라는 이제 이런 어찌 말하면 이제 부정적인 효과인 건데 너무 이렇게 좋으니까 이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겪었고 과거에 이런 진보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이후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걸 겪었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315님이 언젠가는 한강 위를 콘크리트로 덮고 아파트 거기다 짓겠다는 의견도 나오겠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셨고 이게 사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미스매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서울이라는 것도 하나를 이제 깔고 가야 되겠고, 근데 여기서 또 맞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서울시랑은 또 의견이 또 많이 맞부딪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쪽을 규제 더 완화해야 된다. 서울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공 중심입니다. 이 민간 공급은 여전히 또 틀어막고 있다라는 또 반대쪽에 비판을 사기도 하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규모도 큰 게 딱 세 군데죠. 용산 그리고 태릉, 노원구, 서울 노원구 태릉 CC 그리고 과천 네. 세 곳인데 각각 합치면 한 3만 호. 서울 중심 그리고 서울에 또 떠오르는 노원구 그리고 서울이나 다름없는 과천에 한 3만 가구를 짓겠다는 것 자체는 되게 괜찮은데 문제는 하나하나가 다 아직까지 협의를 해야 되거나 안 된 것. 말씀하실 때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게 바로 용산은 서울시에서는 한 8천 가구까지는 오케이. 근데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10,000 가구로 더 늘린 거죠. 이거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죠.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착공을 한 2019년부터 추진하겠다라고 29년요? 예, 2029년부터 추진하겠다. 착공 시작하겠다가 아니고 추진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노원구에 태릉 CC라고 군 골프장이 있는 네. 국방부소 여기도 밀고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이거 30년에 착공을 추진하겠다. 2030년. 현 정부의 마지막 임기죠.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거 지금 지역 사회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과천의 경마장 역시 30년에 착공하겠다는 건 지금 과천시에서 다 좀 또 반대를 하죠. 사실 이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뭐 그 지역 사회는 비슷하죠. 왜냐하면 지역 사회에서 좋은 그러니까 자기들 그 지역 동네 어떤 집값이나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라면 그쵸. 공원이 들어서는 게 좋고 그렇죠. 녹지가 좀 필요한데. 예. 또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게 좋은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새 집들이 다량으로 공급되면 좋지 않고 또 이게 공공으로 짓는다 그러면 상당수가 또 임대로 돌리니까 그러면 또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좋지 않은 건 맞는데 근데 이런 어쨌든 지역 사회에 또는 서울시와의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도 안 됐던 아까 권세현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과거에도 나왔던 것들이 또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는 발표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업그레이드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지 않을까.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급이라는 게, 네. 유휴부지를 쥐어짜내는 것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규제를 푸는 게 훨씬 더 공급에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좀 날을 세웠는데요. 네. 근데 어제 그 대책에 이 정비사업 규제를 푸는 방식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임대를 얼만큼 할 것인지, 이걸 민간 분양을 얼만큼 할 것인지 그 비중도 나와 있지도 않았고, 또 이 용산구 이런 정말 노른자 땅을 임대로, 전문가들은 최소 50% 이상은 무조건 임대로 갈 텐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종국에는 이 집을 결국 누가 갖게 되냐,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부자들이 이 집을 갖게 될 거다. 그 높은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이제 임대 가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사실 아예 애초에 이거를 민간 분양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유휴부지 중심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만, 유휴 뭐 노는 땅이라는 뜻이긴 한데 주인 없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저마다의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땅은 그래도 뭔가를 해 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 땅인데, 여러 가지 규제, 뭐 이주비 대출 한도 규제라든지, 뭐 특히 이제 그 다주택 그 조합원에 대한 추가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업에 진척이 안 나오는 건데, 그 후자는 풀어주지 않고 공공 중심으로만 하겠다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 지자체별로도 또 의견이 막 다르네요. 남양주, 고양 이쪽은 뭐 환영한다. 과천에서는 그 경마장 이전 방식의 주택 공급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공원이 필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또 너무 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와서 환경적으로 차라리 밖으로 나가는 게 낫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지방세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지역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생각이 엇갈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업 추진에는 또 속도가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좀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면 결국에는 서울에 몰리는 그 수요를 분산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가적으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극 3특 시대, 국가 균형 발전, 뭐 메가시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지역 경기, 지역 부동산 너무 지금 이제 차갑다라는 지적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이 균형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끌고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권소영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어제 이제 간담회 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게 지금은 최대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산업 내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반도체, 조선 이런 데 특정 업종에만 이게 좀 이제 화랑이 몰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양극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그걸로 인한 이제 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근데 부동산도 대표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이제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의 격차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있거든요. 네. 오분위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작년 12월에 14.5배였어요. 이게 오분위 비율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2012년 1월인데 그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는 계속 더 많이 오르고 싼 아파트는 안 올랐다는 얘기인 건데, 지난해 이제 서울 아파트값 전년말 대비로 9% 가까이 올랐는데 비수도권은 1.08%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보면 울산 같은 뭐 일부 지역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이제 주간 단위로 봐도 뭐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2주 연속 상승세인데 대구는 113주째 하락세,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방 부동산 미분량 쌓이고 있고 뭐 계속 가격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대책이 너무 오른 집값을 누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공급 확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서울의 공급 늘리면 서울로 또 자원과 인구가 몰릴 거고, 그러면 지방에서는 계속 이제 인구 소멸이라든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거고, 이러면 지역 균형 발전이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또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서 지금 인구가 많이 몰리는 서울은 임대료가 오르고 공실도 줄어들고 이러는데, 지방 도시는 임대료 하락하고 공실률도 높은 수준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 대상으로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대출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뭐 세대도 좀 완화해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는 어쨌든 지금 집값 오르는 거 잡는데 먼저 약간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급한 것과 먼저 해야 할 거 뭐 선후 관계가 또 있기는 합니다만 김홍태님 지방의 땅 널널한데요. 지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박재성님 공급하라고 하도 그래서 공급 발표했더니 또 뭐라 하네 이렇게도 보내주시.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은 필요한데 공급만으로는 잡을 수 없으니 장기적으로 보고 지역 그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그러니까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도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다만 그게 또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사이에 집값은 서울 지역 중심으로 뛰고 있고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대책에선 한계가 있고 수요 억제 측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1호 그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던 그 규제 대책도 이어지고 있겠고 또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더는 하지 않겠다 해서 5월 9일까지 급한 매물은 내놔라고 거의 이런 또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뭐 단기적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시죠? 박수익 기자. 네, 일단 이번 이제 어제 나온 대책은 그래서 아까 뭐 정치자분께서 공급 대책하라고 해서 내놨더니 또 이제 비판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은 이게 이번 그 공급 대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는 거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실현되더라도 이게 2030년 정도에 착공이라는 것은 이제 막 삽을 떠서 이제 시작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로부터 또 한 몇 년 지나서 지금 따지면 한 7, 8년 지나야 그나마 이제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면 지금 당장 필요한 수요를 충족 못 해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에 서울이나 서울의 인접한 수도권에서 새 집이 나오기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신호들이 계속 신호를 해석하다 보니까 우려가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이걸로만은 집값을 좀 잡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보면은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것은 뭐냐 수요에 대한 억제책. 그래서 가장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세금 문제이고, 근데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의 SNS를 통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원칙. 근데 그게 정부의 정책이나 발표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고 난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6월에. 예, 지방선거가 또 어떻게 결론이 나고 그 무렵에 뭔가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어떤 세제에 대해서 조금씩 좀 더 힌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의 발언의 그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연초 그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국민의 부담을 주는 보유세는 옳지 않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주저없이 동원하겠다. 뭐 버티는 자들 뭐 이런 단어까지 이제 쓰면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쓰겠다는 이제 경고로 이제 읽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대책을 보고 이제 정말 공급에서는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겠고, 근데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뭐 서울과 지방도 그렇지만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다들 좀 날카로운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이번 대책에 강남 3구는 비중이 2.3%.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에도 뭐 세택도 있고 코원 에너지 뭐 이런 유휴부지들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거는 빠졌냐 막 이렇게 막 그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서로 간에 지금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요. 격앙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5월 9일 이전에 뭔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내놓으면 그때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참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저희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부동산 관련 이슈는 사실 원탁의 기자들에서 가장 많이 다룬 이슈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도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켜보시죠.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설탕 회사들끼리 판매 가격 또 인상 시기를 미리 정해둔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그래서
공정경쟁당국 이거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불법 행위를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기업이 서로 합의해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면 경쟁이 사라지죠. 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박진호님 단결, 유현숙님 야합, 7106님 삼합, 이춘재님 더 나갔습니다. 홍어 삼합. 9582 쓰시는 분은 이걸 한 회사 중에서 그걸 먼저 자진 신고한 회사는 처벌을 면제받지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리니언시 제도라고도 하는데 먼저 누군가 불어야 이걸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 하나는 처벌을 면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불었구나.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좀 야속하기는 합니다만 또 그렇게 해서라도 공정 경쟁을 또 바로 세워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5994님 정답 두 글자 딱 맞춰주셨고 초등학생 딸이 보고 있어요. 꼭 뽑아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왜 미디어에서 혼자 사는 사람,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참 미화되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보시는 이건 좀 주관적인 이미지, 1인 가구 이미지는 좀 어때요? 권소영 기자는 저는 나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예. 쭉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누군가랑 늘 같이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 드라마, 그런 예능을 보면 사실 부럽긴 해요. 뭐 출연자도 어디 놀러 가고 늘 뭘 체험하고 하루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는 거를 이제 뭐 방송용으로 이제 편집해서 예능이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게 사실 시청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OTT 들어가 보면 시청률 높은 그 프로그램이 항상 이제 앞쪽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럴 때는 정말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하루만이라도 지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뭐 아이들 뭐 캠프 보내고 이제 혼자 있어 보면 한 이틀까지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이틀 사흘 그거 지나고 나면 뭔가 좀 허전하고 심심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1인 가구가 의외로 경제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거 좀 의외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누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송일아 기자. KDI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이제 1인 가구가 100가구 늘어나면 지역 일자리가 27.4개 정도 새롭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제 배달, 청소, 뭐 예를 들어 1인 가구 하면 다 인테리어 같은 것도 딱 새로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소규모 서비스업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늘어나는 일자리 대부분이 좀 숙련도가 낮고 임금이 적은 이제 비정형 노동이라서 결국 1인 가구 소비 주체의 어떤 일자리 확대 효과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박수 뭐- 기자 혹시 체감하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존엔 5명을 가지고 한 집에 살던 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세 집이 살면 집집마다 필요한 어떤 수요에 대한 소비는 당연히 늘어나죠. 그게 배달이고 집기가 됐든 뭐. 청소고 인테리어고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근데 뭐 최근에 저는 느낀 게 이 나 혼자 사는 그런 연예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기준을 삼는 1인 최소 이제 주거 면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평수로 따지면 한 4평 정도이거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4평이 아니고 그 10배, 20배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최소 주거 기준을 1인 가구는 몇 평 정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약간 배정의 기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와 그 현실과 약간 괴리도 있고 그만큼 1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또 격차 또는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들도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좀 마주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그런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1인 가구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마주할 수 있는 혹은 생겨날 수 있는 일자리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면 1인 가구가 만들어내는 그 일자리는 과연
질적으로는 어떨까요? 고용 안정성 측면이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배달, 뭐 청소, 뭐 이런 요양, 그러니까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숙련도가 굉장히 낮은 일자리인 거고 고용의 안정성이 있는 일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 일자리의 질 자체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그게 또 지속 가능한가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게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돈을 쓰는 사람 자체가 많아져서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뭐든지 소량으로 이렇게 사면 좀 더 비싸잖아요. 대량으로 뭐 3인, 4인, 5인 거 사는 것보다. 1인 가구의 지출이 어떻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까? 1인 가구는 대형마트를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대형마트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포장 식재료가 대용량보다 그 단위당 가격이 보통 20-30% 더 비쌉니다. 저도 마트 갈 때 항상 소포장으로 사거든요. 왜냐면 대량 파 같은 거 한 단 사면 남기니까. 절반 이상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씻어놓은 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조금씩. 예, 그렇게 사는데 그 가격이 파 한 단 가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소비의 측면에서도 조금 더 단위당으로 따지면 더 비싸고, 그러니까 지출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역시나 이제 주거비가 1인 가구는 이제 크죠.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이제 보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서울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이제 월급의 30% 이상을 이제 월세로 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 비중이 벌써 작년 2024년 기준으로 1,000만 가구가 이미 넘어서 이제 41% 이렇게 가까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뭐 각종 정책들이나 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뭐 품질적인 것들이 조금 더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좀 지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우리 부동산 이야기 앞부분에 첫 번째 토크로 이야기했잖아요. 홍영미 님이 집 없는 1인은 희망이 없는 건가요? 이래도 저래도 다 부정적이면 합니다라고. 혼자 사는 가구들은 그러면 어떤 부동산 공급 대책, 주거 정책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어제 그 나온 대책을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네. 이게 제가 다 못 찾았을 수는 있는데, 혹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그 어떤 공급 대책이 있을까 해서 제가 하나 딱 찾은 게 있습니다. 강남에 500호 정도를 미혼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위치는 되게 좋긴 한데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일단 결혼을 하거나 신혼 뭐 이런 조건들이 좀 있는 게,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도 조금 뭐 정책에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들이 있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의 문제는 어쨌든 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좀 작은 평수 오피스텔에 가면은 관리비는 더 비싸고 일반 아파트부터 그런 여러 가지 유지 비용들도 또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윤정님, 1인 가구 파 한 단 주말에 세일할 때 구매해서 다 썰어서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실에 얼려서 사용합니다라고 와, 송이랑 이제 들으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선아님도 저희는 3인 가구인데 그 창고형 할인마트 거기는 잘 못 가요.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1인 가구일 때는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출에서 같은 거를 하더라도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주거비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사실 서너 명이서 한 집에 모여서 사는 것보다 혼자서 일정 부분의 면적을 이제 쓰는 게 상대적으로 보면 주거비 비용도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가 주거비 측면에서 훨씬 더 불리하다. 주거비 지출 측면에서. 이거는 공감을 하십니까? 이게 또 원인일지 혹은 이게 결과일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과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제 공과금, 통신비 같이 줄이기 어려운 고정비가 나가는데, 그게 한 4명이 모여서 같은 집에 사는 거랑 둘둘 쪼개서 살 때 그게 확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305만 7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고소득 뭐 전문직 이런 분들 들어가 있겠죠. 근데 가계 지출이 월 평균 233만 9천 원. 그러니까 소득의 한 70% 정도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저축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여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1인 가구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1인 가구냐 비자발적 1인 가구냐를 좀 차이를 좀 봐야 될 텐데 뭐 예를 들어 전문직 고소득자가 독립해서 미혼으로 혼자 살거나 제 주변에도 사실 이제 골든미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이동하면서 뭐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직장을 잡고 혼자 사는 경우 그리고 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요새 뭐 황혼 이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서 혼자가 되는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살다가 혹은 세 명, 네 명이 같이 살다가 이혼으로 이제 쪼개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이제 사별하거나 자녀가 분가하거나 이러면서 1인 가구가 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1인 가구는 가구 내에서 경제적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벌어도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누군가 돈을 벌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실직하거나 뭐 월급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완충잔치가 없어지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빈곤 취약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문제는 지금 고령인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뭐 실제로 1인 가구의 고용 형태를 보면 상용직 비중이 굉장히 낮고 비경제 활동 인구 그리고 비정규직 비중이 이제 높은 건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실직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이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어쨌든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 1인 가구에 맞는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최경민님이 아까 그 주거 비용 이야기할 때 택시를 혼자 타느냐 둘이 타느냐 쉬운 비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경제적인 부담이 또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주거비 부담을 좀 낮춰야 하는데 왜 지역 같은 경우에서 보면 월 뭐 10,000원 아파트 뭐 전남 화순군에 있다고 하는데 파격적인 어떤 지방 유입책이 있는데 주거 고민 또 지방 소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세요. 결국엔 또 일자리가 또 핵심이긴 할 텐데.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 거기서 꾸준히 나오는 소득이 있고 뭐 아무리 월 뭐 10,000원 뭐 임대 아파트 이렇게 해도 거기서 내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그게 과연 무슨 해결책이 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지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고 거기 안에서 또 주거지를 형성해서 사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자꾸 그런 류의 어떤 서비스 보여주기식 그런 대책들이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거죠. 일자리와. 박수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지방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 지방에서 소위 많은 아파트라는 거 하는 것들이 평수로 보면 한 20평 안팎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살만하죠. 근데 서울에서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번에 용산에 뭐 10,000호 짓는데 20평 임대 아파트 하면 임대까지는 아닌데 뭐 하여튼 그게 매매 얼마 될까요? 사실 가격이 상상이 안 되는데 한 10억? 10억 훨씬 뭐 지역에 예, 죄송합니다. 잘못.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런데 소득 이런 걸 생각하면 일자리 생각하면 또 서울로 몰리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하고 아까 저는 좀 동감한 게 권소영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 하면 그동안에는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젊은 층을 상징했는데 지금의 1인 가구의 문제는 노년층, 전체 1인 가구를 세대를 보면 7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전체 10가구 중에 2가구가 70세 이상의 1인 가구. 이분들은 사실 죽어도 죽어지만 이제 병원 갈 때도 문제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문제도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돌봄의 공백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병원 이야기도 그렇고. 네. 그렇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면 이제 보호자 동의 바로 이제 필요한데 맞아요. 1인 가구는 여기서부터 이제 막힙니다. 그 수술 시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술 불가라는 게 이제 빈번해서 그래서 1인 가구 전용 공공 보호자 서비스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법적 권한 대행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외로움 돌봄국 을 신설을 해서 이제 외로움을 정말 행정적으로 이제 풀어보자 이렇게 다루기 시작했고요. 서울시도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용자가 45,000명을 넘을 정도로 지금 인기입니다. 이용자 만족도도 93%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어도 뭐 부모님들이 편찮으셔서 뭐 병원에 주기적으로 이제 모시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갈등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뭐 형제들이 있으면 네가 가야 네가 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행정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좀 초입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몇 명이 사느냐보다는 네.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1324님 아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에 올라가서 1인 가구 생활한 지 7년째입니다. 임대료며 생활비하며 대느라 부모 등골이 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미정님은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출근하면서 매일 듣고 있는 1인입니다. 매일 이슈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아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원탁의 기자들까지도 응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이대일리 권소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증시가 엄청 강한데요. 코스피가 5,277까지 올라서 1% 이상의 상승폭 56포인트. 이제 또 5,3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닉스가 7% 이상 오르고 있네요. 어제 실적 발표 굉장히 시장을 놀라게 했고 삼성전자가 1.9%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7% 오르면서 처음으로 90만 원 돌파했고요. 92만 2천 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670조. 삼성전자는 970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95조 정도 또 추가로 있고요. 오늘 현대차는 4% 정도 하락해서 다시 50만 원 문턱에 있는데요. 자동차의 세계 시간으로 우리가 이어갑니다. 최근에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로봇 기술로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전기차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전기버스를 비롯해서 이미 중국 차를 많이 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와 함께 중국 차와 관련된 이야기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네. 중국산 자동차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중국 차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생산돼서 한국에 들어온 차가 상당합니다. 사실 테슬라도 중국산이 꽤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도 일부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 갖고 오기도 합니다. 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025년 등록된 수입차가 30만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수입차가 7만 대 정도. 그래서 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의 23%를 차지했습니다. 4대 중 1대꼴로 중국에서 생산된 차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중국이 글로벌 완성차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면서 국내 수입차의 원산지도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토종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전기차로만 6천 대 이상을 판매하면서 존재감도 조금씩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아디가. 네. 그러니까 중국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 브랜드, 미국 브랜드도 중국에서 만들어지면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선입견들이 좀 있어요. 품질이 괜찮을까? 금방 고장 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초기에는 중국 생산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품질이라든지 주행 성능, 특히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생산국보다는 브랜드와 상품성을 먼저 살펴보는 경향이 뚜렷해졌고요. 소비 심리 패턴상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등 이 대응 능력, 즉 산업 구조가 훨씬 더 견고하고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른바 중국산이라고 하는 자동차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네. 김 기자님도 많이 타봤나요? 중국차? 그렇죠. 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중국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SUV 형태로. 그때와 지금 계속 타보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중국차 시승하면 어딘가 모르게 좀 허술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조립 마감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잡소리나 이런 본드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불쾌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어? 라고 모를 정도로 정말 놀랐습니다. 오리지널 중국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이 자동차 생산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구나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좀 값싼 노동력 때문에 네. 가격 경쟁력도 있잖아요. 물류비도 훨씬 저렴하죠. 물류비까지도. 네. 근데 정말 믿고 탈 정도가 되는지 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직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뭐 다양한 차를 번갈아 시승해 보면서 느낀 결론인데요. 네. 먼저 한 끗 차이라고 할까요? 디테일이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고속 안정성이라든지 이 자동차의 기본기는 1, 2년 안으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정통 자동차 회사들의 이 강점이 보이는 부분이고 그만큼 이 전체적인 제품의 완성도 그리고 주행 완성도 측면에서는 중국산 자동차가 다소 불리한 건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AS도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과연 가격이 잘 방어가 되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중국산 자동차는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이 정비소의 부품이라든지 뭐 재고가 없어서 뭐 중국 본사에서 받아야 한다. 뭐 일부 차주의 불만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일단 현재로서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생산과 이 한국에서의 서비스는 좀 별개의 차원입니다. 동일하게 브랜드가 정한 프로세서에 맞춰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중국 브랜드 특히 중국차의 경우도 한국 진출과 동시에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이 서비스 네트워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불편함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차주들의 목소리이고 중고차 가격도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생산지를 따지기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먼저 두고 중고차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독일차 브랜드도 그렇고 AS망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현실이죠. 많이. 네, 국산차 비교하면 그렇죠. 큰 차이긴 합니다. 예전에 무슨 뭐 배기가스 이거 논란이 있었을 때 국가에서 리콜 결정 대규모로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한 9개월 뒤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서비스 센터가 돌아가던 저도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근데 중국차도 이제 그거를 확충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네. 아까 김시연 님이 시내 전기버스가 거의 중국산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중교통에서 또 은근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국산 전기 버스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미 절반에 넘었고요. 솔직히 5년 전만 해도 한 30% 점유율대였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늘어서 2023년에는 절반 그 이상을 훌쩍 넘었고 지금은 다소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에서 국산보다 중국산 버스를 찾는 게 더 쉽다라는 이야기마저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버스 한 번씩 타면 전기버스일 경우엔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확률적으로 한 번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하니까. 근데도 일각에서 아니 중국산 전기버스에도 왜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 우리나라의 보조금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더 늘어났다. 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네, 이 보조금 논란. 솔직히 정부의 보조금은 동일한데 차 가격이 중국산 버스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수 사업자 입장에서는 값싼 차를 사서 많이 굴리는 게 경영상 이득이겠죠. 아무래도 버스 업체는. 네,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산 버스가 한 3억 원대라면 네. 국산 전기버스가 4에서 5억 원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컸습니다, 가격차가.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국산과 수입 제품에 차별 없이 지급됐다는 여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중국산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점유율도 일부 조정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중국산이 보조금을 동일하게 받았을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장 침투를 촉진시켰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3887 쓰시는 분이 시내버스 운행하시는 분 같은데 중국산 전기버스 10만 킬로 넘어가니까 핸들이 좌우로 떨리기 시작해요. 충전기도 플라스틱으로 허술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물론 이제 개인의 체험과 의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첨단 기술, 뭐 배터리 기술은 빨리 올라와도 그 한 끗 차이라고 할까요? 주행 아무래도. 완성도나 내구성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네. 검증이 또 되어 가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버스 만드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버스 파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다른 제품 만드는 게 낫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산은 가격 경쟁력 여기에 보조금 혜택을 통해서 저가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들이 일단 가격적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와 공급망, 특히 가격 납기, 부품 수급 면에서 좀 불리하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 운수업체는 이미 중국 브랜드 기반으로
정비 체계까지 갖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전환으로 국산 버스 보조금 혜택이 강화돼도 국내 업체들은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아예 다른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기를 줄인 버스로 가느냐 아니면 사업 방향을 바꾸느냐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게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 그 전기버스 만드는 회사가 4억 5억짜리를 3억에 팔 수도 없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BYD입니다. BYD라고 하는 회사가 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놓고 보면 테슬라보다 많이 팔더라고요. 작년에가 좀 대박을 쳤습니다. 네. 작년에 BYD가 226만 대 전 세계 전기차를 팔았는데 네. 테슬라가 164만 대 그래서 추월을 했습니다. 3분기부터 테슬라가 급격히 글로벌 판매가 떨어졌고요. BYD는 꾸준히 상승해서 나온 결과인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이제 테슬라는 한정적인 모델, 그 차종이 많지 않죠. 반면에 BYD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갖고 있고 특히 초저가 전기차도 있습니다. 1, 2천만 원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차 아닌데요? 네, 이러한 차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제 판매량을 추월했고 우수한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는 이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신차 라인업을 확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고성능, 고부가 가치 모델을 일단은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수소 버스라든지 좀 더 다른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887님이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수소 전기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현대차라 그런지 구조도 전기버스랑 비슷하고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또 이렇게 체험담을 보내주셨네요. 가격이 비싼 게 조금 아쉽죠. 네. 좀 우리가 더 그거는 개선해 나가야죠, 같이. 네.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산업용 로봇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게 또 핵심인데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곽재식 작가와 또 재미있게 들어봅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